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주요 내용은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친일 청산을 위한 노력을 반민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반민특위라는 용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친일 청산이 좌절된 원인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6.25 전쟁인데 6.25 전쟁의 특히 전개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부터 보도록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 협상을, 또 좌익들은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여수 순천 10, 19 사건 등을 일으키면서 반발했지만 그러나 예정대로 결국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됩니다. 자, 이날이 1948년 5월 10일이었기 때문에 50총선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50총선거는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실시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죠. 재헌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였냐면 헌법을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원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 협상파와 좌익 세력은 불참을 하죠. 자, 이에 따라서 이 재헌 의원들이 헌법을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자, 이 처음 헌법에서는요, 대통령 선출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도록 했어요.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대통령의 이승만이 이제 선출되었습니다. 자, 이승만은요,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를 하게 되죠. 언제라고요? 194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자, 유엔 총회에서는요,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였느냐? 바로 반민족 행위자, 즉 친일파를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 재헌 헌법에서 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을 넣고요. 이에 따라서 반민법, 즉 뭐냐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약자로는 반민법입니다. 이 반민법에 따라서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죠. 즉 반민족 행위를 했던, 즉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처벌하는 그러한 반민특위, 즉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되죠. 왜? 이승만 정부의 관료의 대다수는 바로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고 이 친일파들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건들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라든가 친일파들의 이러한 조직적인 대항, 즉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친일 청사는 좌절되고요. 다만 최근에 2004년에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반민족 행위에 대한 반민족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였고요. 또 친일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였던 것이 바로 농지개혁입니다.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하는데요. 농지개혁은 토지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토지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원칙은 뭐냐? 경자유전의 원칙이었습니다. 즉, 바깥 경자죠.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즉,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토지를 소유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주들에게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를 하고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하는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농지개혁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3정보로 제한을 하죠. 그러니까 3정보 이상의 토지는 국가에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국가에서는 그렇게 매입한 이 토지를 농민들에게 이제 팔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분배하는 그러한 형태로 농지개혁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실현이 됐죠. 자, 95% 이상의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반민족 행위자 소유 토지는 제외되었고요. 유상 분배에 따른 농민 부담 때문에 농민들이 분배받은 농지를 되팔고 또 소장농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원래는 이렇게 토지를 판 이 사람들이 자본가로 전환시키려고 했었지만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북한 정부 수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련은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한다라고 했죠. 자, 김일성이 북조선 임신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자, 북한은 무상 물수 무상 분배 원칙에 의해서 토지 개혁을 먼저 한 거죠. 사실 이 1946년에 바로 북한에서 토지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 사는 농민들도 농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농지 개혁이 실시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니까 북한에서도 결국 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요. 초대 수상에는 김일성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결국 분단되어서 1950년에 바로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자, 6.25 전쟁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소 양군은 남한과 북한에서 정부가 수립되니까 일단 철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38도선 부근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소규모 무력 충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한 내에서 좌익 세력들이 계속해서 무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죠. 특히 북한은요,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탱크를 비롯한 최신의 무기들을 지원을 받게 됐고, 또 중국으로부터는 조선의용군이 인민군으로 편입되게 되면서 대규모 군대도 지원받게 되게 됩니다. 자, 한편 남한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애치슨 선언은 뭐냐면 바로 여기 옆에 나오죠. 이 애치슨 라인을 두게 되는데, 이 애치슨 라인 바깥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세력들이 침략을 해오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애치슨 라인 안쪽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만, 예컨대 일본과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만 미국이 참전하지 않고,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애치슨 라인 바깥에 있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가 침략을 받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김일성은 남침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침을 하게 되었고요. 우세한 무력으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유엔에서는 즉각 이러한 그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엔군의 참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군은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기게 되죠. 자, 가장 중요한 바로 6.25 전쟁의 과정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한 달여 만에 낙동강까지 밀게 되죠.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만들고 최후의 항전을 계속해서 전개하게 되는데, 바로 1950년 9월 15일 날 메가더 장군이 역사적인 인천 상륙 작전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는 서울까지 수복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서 통일을 눈앞에 두었었는데, 1950년 10월 25일 날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인해 전술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다시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하게 되었고,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다시 뺏기게 됩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후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강 유역까지 밀렸다가 이제 다시 진격을 해서 3월 달에는 서울을 재탈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서는 38도선 일대에서 밀고 밀리는 그러한 상태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소련의 제의로 정전회담이 진행이 되게 되죠. 자, 지금 우리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 소련의 제안으로 이제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 휴전을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무력 북진 통일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또 이러한 휴전 협상을 막기 위해서 방공포로도 석방하기도 하죠. 자, 이러한 반대도 불구하고 결국 1953년 7월 27일 날 드디어 휴전 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휴전선이 확정되었고요. 비무장지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6.25 전쟁은요, 3년 동안 전개됐는데,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일사후퇴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전쟁의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 6.25 전쟁의 피해는 너무나 컸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생산시설은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전통문화 해치됐고요. 서구 대중문화가 유입됐습니다. 분단이 고착화되었고요. 남북 간의 적대감은 더욱더 심화됐습니다. 자,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역은 강화됐고 일본이 아시아 방공 거점 국가로 위상을 확립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6.25 전쟁의 전개 과정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